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잘 이해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 뭐냐 이건데요. 먼저 뒤에 있는 산식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식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산식에. 그러면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되죠?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모른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지금 양도에서 양도세 신고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제 양도는 지금 했으니까 지금의 기준시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문제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을 언제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얼마 샀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그 취득 시점에 취득 시점에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 그러면 정리가 끝났죠.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서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적에 제일 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이렇게 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옛날에 취득해서 취득가액을 내가 알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세금을 계산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다 법에 이렇게 해서 구해라 이거야.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곱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취득해서 알 수 없다고 해도 저렇게 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저렇게 신고했을 때는 실제 필요경비 나간 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해서 3%만 해줘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약간 다른데, 메인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취득가액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환산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절세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세의 포인트가 뭐냐면, 절세 포인트가 바로 예로 갈게요. 예로. 자, 주택의 경우, 토지의 경우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냥 토지를 먼저, 뭐 똑같은 거니까 토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판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를 좀 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1964년에 취득을 했어요, 토지를. 그런데 그것을 오늘 양도를 했어요. 오늘 양도를. 그러면 원래는 오늘 양도한 가액에서 1964년에 취득한 실제 취득가액을 빼서, 그리고 그때 뭐 취득세랑 낸 거 있으면 그렇게 빼가지고 양도 차익을 구해서 그 이유를 쭉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1964년이면 지금부터 50몇 년 전이에요.
그때 자료가 있을 리가 없죠, 대부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금방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그 땅을 10억에 거래했다고 봐요. 이번에 10억에 매매했다고 보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 10억. 취득당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그 땅의 기준시가가 이번에 이제 6억이라고 봐요. 6억. 지금 기준시가 6억. 취득 당시는 그 옛날이죠. 근데 그 옛날인데 64년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토지 등급가액을 쓰고 뭐 토지 개별공시가 도입된 것은 1990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1985년 이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1985년에 취득한 걸 보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964년에 샀다. 그러면 64년은 신경 쓰지 마시고 85년에 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70년에 산 것도 마찬가지 85년에 산 걸로 보면 되고요.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85년에 샀다고 했을 때 토지의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85년에 이제 산 걸로 됐죠. 일단 그렇게 법에 돼 있으니까 85년으로. 근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90년부터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90년부터 공시가 됐기 때문에 85년 개별 공시가 상당액을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아주 옛날 거 구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구하기 위해서 기준시가를 구하는 절차인데 지금. 그러니까 기준시가를 구하는 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 이거죠. 옛날 것은. 자, 그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만 오늘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개별 공시가가 90년부터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바꿔서 토지를 이번에 10억에 팔았는데 그 토지를 92년에 취득했어요. 92년에. 그러니까 오늘 팔아요, 제가 10억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2년에 취득한 케이스예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 얼마? 10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6억. 지금 기준시가 6억이라면 개별공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92년 걸 적용한다고 봐요. 92년께 만약에 얼마로 할까요? 6억이니까 6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6천만 원. 그러면 10억 곱하기 6억분의 6천만 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1이니까 1억입니다. 1억. 그렇게 하면 환산 취득가액이 1억이 나와요. 그래서 10억 빼기 1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요 사례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면 개별공시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 2분 이렇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만약에 개별공시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내가 환산 취득가액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토지를 양도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쭉 뽑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공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자, 지금이 2020년 4월이에요. 4월. 자, 토지의 개별공시가는 매년 언제 공시한다고 했죠? 토지의 공시가는 매년 언제 공시하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5월 말이죠. 5월 말경. 5월 말경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가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올렸다고 봐요. 지금 올라가는 경우가 왔으니까. 실제도 뭐 작년 대비 올해 개별공시가 오르겠죠. 실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봐도.
물론 떨어지는 땅도 있겠죠. 뭐 안 좋은 데 있는 것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올라간다고 지금 보는 예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5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팔면, 자, 지금 파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파는 경우는 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작년에 공시한 걸 적용하는 거예요. 작년에 공시한 걸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금 계약은 하되 잔금을 5월 말 이후로 해서 뭐 6월 달이나 이렇게 받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내는 것은 별도로 있지만 그 뭐 그때그때 따지기로 하고 지금 환산취득가격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냥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만약에 내가 지금 팔지 않고 5월 말을 지나서 팔게 되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떨어진다고 그런다. 오르죠. 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오르면 요 산식상 양도당시 실거래가는 정해져 있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정해져 있죠. 근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오르면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은 잘 생각해봐요. 양도당시 실거래가 정해져 있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정해져 있고 아니 취득당시 기준시가 정해져 있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내가 지금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양도하면 지금 공시된 걸로 하는 거고 5월 말이 지나서 하게 되면 오른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작년 대비 기준시가가 오른 걸로 한단 말이에요. 오른 걸로. 그러니까 분모가 오른 걸로 했으니까 전체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작아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산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작아지면 양도차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별 공시가 상승하는 경우라면 이왕이면 새로운 개별 공시가 공시되는 5월 말경 이전에 파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오르기 전 공시가를 적용해서 내가 양도세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게 되니까 올랐을 때에 비해서 환산취득가액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건데도 이 환산취득가액 개념을 몰라서 그냥 뭐 좀 기다리다가 협상을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네 해서 아니면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세월 아무 생각이 또 없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냥 7월 달에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내용을 잘 보고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지금 표준지 공시가도 올랐으니까 내 땅도 오를 거다. 지가 변동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내 땅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월 말 지나서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을 많이 차이 나게 돼요. 특히 이제 개발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1년 1년 개발 공시가 팍팍 올라가요. 그럴 때는 저 세금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 내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항상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이때 팔면 어떻게 되고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땅값이 지금보다 개별 공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개별 공시가가 새로 공시될 때 5% 올랐을 때 10%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보면 언제 팔아야 될지가 딱 결정이 돼요. 이제 특히 수용 같은 거 될 적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매매는 이제 자기가 조절하면 되는 건데 수용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용을 안 하기 위해서는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 예처럼 개별 공시가 상승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5월 말 이전에 파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서 기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끌었더니 이제 5월 말이 지나고 이렇게 쭉 뒤로 더 지나가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겨가지고 보상가가 조금 올라갔어. 그래서 그 돈을 더 받은 건 좋은데 변호사비 줘야지.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이 들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환산취득가를 계산할 때 개별 공시가 올라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을 더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더 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전에 팔았으면 이만큼 내는데 지금 올라서 계산했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더 냈네,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판 시점에서 계산해서 내는 거니까, 그냥 이전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경우에 따라서는 소탄내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알고, 아, 그러면 이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변호사비 세금 증가액을 감안하고 더 괜찮겠구나,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의사결정해서 뭐 그게 좀 잘못될 수 있죠. 그런 건 괜찮다 이거야. 근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 거예요 사실. 근데 뒤로 미쳤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겠죠, 본인은. 자, 어쨌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다만 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공시한다? 매년 4월 말경이라는 거예요. 매년 4월 말경.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건물을 했다. 건물은 매년 12월 말이잖아. 매년 12월 말. 그러니까 주택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이해해서 그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보고, 그런 경우라면 언제 팔 건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걸 인식하는데, 그때 키포인트가 뭐냐? 내가 얼마에 파는 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 시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포인트는 양도 시점을 내가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잔금일을 조금 늦게 받는다든지 조금 빨리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상승하는 경우는 5월 말 이전에 파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났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 좋죠. 그렇게 해서 5월 말 이전에 팔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다 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원래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뭐 예를 들어서 183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0 내고, 나머지 기간 가진 사람은 나머지 기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보유세는 그냥 6월 1일 날 소유한 사람이 1년 걸 다 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저것도. 자동차세처럼 뭐 며칠 날 거래되면 앞뒤로 이렇게 나눠서 내야 맞아요, 1년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양이 파는 사람들은 5월 말 이전에 파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게 좋고, 후에 사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큰 빌딩 같은 경우는 적당히 큰 빌딩 있잖아요. 공업 빌딩 등등등에서 한 100억대 언저리, 그런 것들은 재산세가 2천에서 한 4천 사이에 오가거든요. 그런 돈이 순식간에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순간적인 멘트에서 그 날짜, 잔금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그것을 혜택을 보고 손해보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큰 틀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메인 틀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디테일로 가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계산공제를 적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환산취득가액을 구해봤더니 금액이 작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은 너무 적나요? 100만 원 나와. 100만 원. 근데 자기가 인테리어라든지 뭐 자본적 지출은 엄청나게 많이 걸 막 1억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환산 취득가액을 쓰면, 취득가액을 내가 몰라.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을 쓰면 내가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을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계산공제에서 취득가액의 3%만 쓰는 거야. 근데 얘도 작은 거야, 금액이. 그러니까 얘도 작고 얘도 작은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무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 쓰고 취득가액은 안 쓰겠다 이거예요. 0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 취득가액 없는 걸로 보고, 실제 내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죠. 그것을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야. 근데 취득가액을 내가 환산 취득가액을 쓰면 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쓸 수 없고 계산공제액을 쓰게끔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옛날에 금액을 몰라서 환산 취득가액을 썼는데 계산공제를 무조건 가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취득가액을 그냥 0원이라고 한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조문을 넣게 된 거예요. 아, 그건 안 되겠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다 없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인테리어를 했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비용 처리하라 이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도 있게끔. 근데 옛날에 내가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면 환산 취득가액을 써야 되고,
그게 100만 원뿐이 안 나왔어. 그럼 계산금지 했더니 100만 원뿐이 안 나오고 그럼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 1억 지출한 걸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이유로 환산 취득가를 써야 되는 것이고 환산 취득가를 썼기 때문에 계산공제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없는 걸로 보고 네가 자본적 지출을 실제 필요금비 나간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라. 그렇게 한다면 인정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건물,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으면서 세금 계산을 받고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양도할 때 이제 그 서류가 정확하잖아요.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이 정확히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건물을 뭐 지으면서 뭐 자가 건물 지으면서 뭐 인부 사사하고 또 뭐 어떤 사람 사사하고 하면서 서류도 안 받고 뭐 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영세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전문가를 쓴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증빙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소명할 증빙이. 그런 경우는 그럼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도 환산 취득가액 써라 이거야.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케이 인정한다. 다만 그 환산 취득가액 건물분의 얼마? 5%를 가산세로 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이것도 이전에 없었어. 이런 조문도 그냥 환산 취득가액 써서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내라. 좀 내면 그냥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금부터는 가산세를 내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자, 약간 거꾸로 설명드렸는데 메인을 먼저 다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쪽으로 가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뭐 이렇게 경정하는 경우, 뭐 특수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저희 전문가인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가액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고 취득가액도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돼요. 근데 실가를 할인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법에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이 있죠. 뭐냐면 뭐 1900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1998년? 아니, 2018년에 샀다는 거야. 아니, 또는 2017년, 2016년, 2015년, 뭐 이 정도. 그래서 2015년에 사가지고 2020년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한 5년 지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환산 취득가액을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나 환산 취득가액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단기잖아요. 아주 옛날 거면 국가 입장에서도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정황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5년 전 것을 모른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조사를 해버려요. 조사를. 양쪽을 다 조사해버리니까 첫째 어렵고 둘째는 2007년부터인가 등기부등본에 이제 실제 거래한 금액을 다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재된 금액이 있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겠죠. 매매된 금액이 다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나 모른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산 취득가액은 상당히 장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냥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좀 오래돼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오래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좀 오래돼야 돼요. 또 하나 질문이 많은 것이 뭐냐면 그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는 뭐 예를 들어서 1964년에 상속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64년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했다면 64년에 개별 공시가로 신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토지 등등등의 경우에는 그 상속 증여받았을 때 신고했거나 신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액이
상속증여세 과표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사람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액과 지금 현재의 실제 양도가액과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상속증여받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도할 적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가 아니고 오늘은 환산취득가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활용 사례를 제가 좀 나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잘 고민해서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나름의 절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